안녕하세요. 경세재민족 정혜경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먹거리를 길러내는 우리의 토양.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토양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토야 모양 중 불소 항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데요. 토양 오염의 기준 완화, 시민 건강에 위험은 없을지 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최근에 토양 오염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토양이 오염이 됐는지 건강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먼저 토양 오염 기준이 뭔지 짚어볼까요? 환경부는 이제 5년마다 환경 보존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기후변화가 93%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폐기물이 86%, 대기오염이 72%, 상대적으로 이제 토양오염이 56%로 작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인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보이는 환경 문제, 그리고 매체에서 많이 들었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토양오염은 상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땅속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토양을 봤을 때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토양 오염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토양 오염 물질 기준을 23종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네. 우리가 이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수치와 국가가 정해놓은 토양 오염 물질 기준과 비교를 해서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토양 오염의 기준이 지목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지목이 토양의 사용 목적인 거잖아요. 예, 지목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누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얼만큼이나 토양에 노출되는지 정도를 지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아, 예. 우리가 보다 이제 토양에 많이 노출이 되는 지목이 주거지라든지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농경지도 되겠죠. 농산물을 길러서 우리가 먹는 거니까 토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지목들은 1지역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노출이 덜한 공원이라든지 체육용지는 2지역으로 되어 있고, 예. 3지역은 우리가 주간에만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라든지 공장용지, 주유소는 3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준이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어서 1지역이 가장 강한, 가장 낮은 토양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3지역은 약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목에 따라서 토양 오염 기준을 나뉜다는 게 이 위해성에 따라서 기준을 나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라는 건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토양오염 부지, 그러니까 부지가 오염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 우리한테 얼마나 위해를 미치는지, 네. 얼마나 해를 미치는지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치로,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주는 기법이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입니다. 이건 오염 부지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적용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토양오염 물질 기준을 선정을 할 때 얼만큼이나 목표 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목표 위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노출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가 위해하지 않다라는 국가 환경 기준을 설정할 때도 이런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기준이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또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에서 오염된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제
우리한테 위해를 미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여기서 평가하는 노출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되는 경로가 있는데 그 노출되는 경로는 한 6가지를 대표해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토양을 섭취하는 경우. 아이들이 이제 토양을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농작물을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하수를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휘발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토양을 접촉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경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얼만큼이나 우리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네. 이 계산된 것들을 정말 위해한지 바람 위해도라는 그런 수치하고 비바람 위해도라는 그런 수치 2가지로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지가 바람 위해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그 부지에서 살아가게 되면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해성 평가에서는 위해도를 바람 위해도와 비바람 위해도로 구분해 있는데요. 바람은 중요하고 비바람은 중요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바람은 암 위해 질병에 대해서 통칭해서 우리가 비바람 위해도는 어떤 수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토양이 흔히 우리가 피부로 직접 닿는 그런 물질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유나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네. 밥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먹는 게 토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예. 밖에서 많이 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공원이라든지 밖에 비포장된 데는 우리가 이제 토양을 마시기도 하고 하니까 예. 노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토양을 굴착을 하고 어떤 개발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그 토양이 부지 밖으로 나가게 돼서 농경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용지라든지 하천변에 공원을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네. 깨끗한 토양이 실제적으로 가서 재활용되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태계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 가지고 나간 토양이 오염돼 있다든지 그리고 폐기물이 섞여 있는 토양이라고 하면 오염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런 오염된 게 농경지로 가서 농작물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람 위해도나 비바람 위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이 자기 부지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밖에서도 토양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토양이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이런 토양이 오염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 실제 사례들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 이제 봉화군, 네. 경북 봉화군의 석포 재련소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재련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오염물질들이 수질 오염물질들, 토양 오염물질들이 많이 유출이 돼서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 대조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중 또는 뇨의 중금속 함량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장항재련소라고 충남 서천에 있는 장항재련소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운영을 하던 한 네. 50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재련소인데요. 거기 이제 굴뚝에서 재련 과정에서 비산 먼지를 통해서 중금속들이 주변 마을에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축적이 되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되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건강영향조사 결과 토양도 오염되어 있고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건강도 역시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나서 국가가 최근에 한 10년에 걸쳐서 토양오염 조사뿐만 아니라 토양 정화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양을 깨끗하게 돌려놓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서천의 장항재련소 주변 토양 정화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예. 네, 토양이 오염된 실제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토양 오염을 판정하는 불소 토양 오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완화된다는 건가요?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죠. 거기서 불소 오염 토양에 대한 국가가 제정한 토양 오염 기준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지역이 400mg 킬로그램입니다. 예. 이 기준이 지나치게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국조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 심판을 요청을 했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판에서 상향 공고를 했습니다. 네. 환경부에 인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고, 환경부는 현재 그 기준안을 약간 좀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자기 부지에 오염된 토양이 있다 그러면 책임이 있습니다. 정화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염시킨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들어서 오염 토양을 정화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모든 것들의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에 두 가지 말씀들, 배경 농도가 높다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제 작업 중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부지 내에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양 정화업이라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굴착을 해가지고 공장에 가서 정화를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토양 정화업이 있기 때문에 부지 내에서 공사에는 그 지장은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토양 정화업이 적극적으로 정화를 하게 되면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 업계 쪽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좀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건설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양 정화를 하게 되면 정화 비용들이 그 건설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이 배경 농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연 함량이라도 상당히 용출되어 나오는 불소가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굴착된 토양이 거기 아파트 부지라든지 건설 부지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어디도 갈 수 있고 농경지도 갈 수 있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출되어 나가는 토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토양 오염 기준이 실제로도 엄격한 편입니까? 어떤가요? 조사를 해본 결과 10개국, 이게 전 세계 한 10개국이 불소 기준을, 토양 오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400mg 킬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낮게는 20에서부터 높게는 이제 400, 우리랑 비슷한 400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5개 국가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높은 나라는 지금 그 4천까지도, 일본이 한 4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포가 20에서부터 4천까지 아주 고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각국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해성 평가 기법들이 다 다릅니다. 토양에 오염물, 사람이 토양에 노출되는 노출 경로를 말씀드렸는데, 그 노출 경로를 고려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치의 분포가 아주 넓게 분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작물 섭취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국가의 토양 기준을 설정을 할 때 농작물을 섭취하는 그런 노출 경로를 가정을 하고 기준치를 설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치가 낮고,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산업지역만 고려를 하게 되면
3천, 4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상황들, 어떠한 노출 경로를 고려해서 기준치가 설정되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소가 위험하지 않다, 자연 기원 물질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소가 인위적으로 상수도에 넣기도 합니다. 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불소를 넣기도 하고 하는데 불소 치약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소 치약도 있고. 예. 근데 반사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는 불소 퇴치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불소에 많이 노출된 임산부들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아이들의 뇌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소가 지금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 질병은 이제 불소증이라고 그러죠. 이빨을 하얗게 만든다든지 네. 뼈에 이상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불소증이 가장 큰 질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게 자연 함량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불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연이든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든 우리가 많이 노출되게 되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업계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포 소각장 사건에서도 불소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지 않았습니까? 마포 사건은 제가 이제 그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토양오염은 우리 인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유물들을 토양을 파가지고 발굴을 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네. 조상들의 어떤 슬기로움도 우리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토양이 실제적으로 후세 때 이제 남겨지게 될 텐데 우리가 깨끗한 토양을 유지해서 후세에 남겨준다면 그렇죠. 우리 후손들도 고마워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토양이 오염된 토양을 우리 후손한테 남겨준다든지 폐기물이 섞여 있는 토양을 남겨준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모든 이력들, 역사들이 토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발견된 토양 오염 또는 토양의 속에 있는 폐기물들은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반드시 정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기준치를 초과해야 되는 것은 정화해서 깨끗한 생태계 유런으로 토양을 돌려놓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깨끗한 토양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꼭 저희가 지켜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재개발 현장이라던가 건설 업계에서 호소하는 문제들, 공사가 지연된다던가 이런 점들을 불소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지금 개발 사업을 보다 보면 개발 사업이 대부분 이제 굴착하는 부분이 있고 굴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굴착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많이 파게 되겠죠. 이 잉여 토양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양들은 그 부지 안에서 다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 정말 그 폐기물이 섞여 있다든지 오염된 토양이라고 하면 부지 전체를 정화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기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반출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화를 하고 왜냐하면 반출되는 토양이 정화돼서 밖에서 농경지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공원 그리고 수변 공간도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부지 안에서 자연적으로 자연 기원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정화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노출 경로들, 그러니까 이제
비싼 데서 우리가 마신다든지 아이들이 접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끔 적절한 그 부지에 적절한 정화 대책들을 정부가 조금 마련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불소에 오염된 토양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중국의 한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도 역시 위해성 평가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작물의 불소 농도를 조사를 했고 토양을 또 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 평가 결과가 어린이하고 성인한테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초과하는 이유는 토양을 많이 섭취를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작물들 섭취들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불소가 미치는 영향들이 기준치 이상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최근에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토양 환경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토양 환경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토양이 국토가 협소합니다. 네. 어차피 이 토양이라는 거 우리가 보는 토양은 1cm 토양이 생겨나는데 100년에서 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토양은 유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 협소한 국토의 토양은 잘 관리를 하고 후세에 남겨줘야 될 그런 자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이 오염된 것을 찾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토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네. 토양 환경보전법이 1995년에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생겼습니다. 토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약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토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깨끗한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 오염된 토양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소 토양도 실제적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 규모가 큰 부지 개발 사업들은 토양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지만 소규모 조금 작은 개발 사업들은 현재 토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지 내의 토양들이 밖으로 나가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토양이 밖으로 나가서 재활용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농작물, 건강한 아이들의 삶이 가능하겠지만 오염된 토양이 나가서 그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토양, 그 부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토양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조금 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사 체계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또 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데요. 이 불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결정이 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